익주님께서 내주셨던 그 문제였는데 그냥 올려주신 대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일단 이거 첫 번째 방법을 두 번째 방법에 쓰는 이 시퀀스 값들을 이거 곱해서 저게 아마 22.4쯤 될 거예요. 20 너무 안 벗어나게 시작을 했고요. 그냥 두 개 다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하나하나씩 해서 20이 넘으면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빈칸을 다 채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메모리 리리스 프로퍼티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 첫 번째 고른 거 빼고 다른 값들이랑 이렇게 해서 20으로 나눈 미니멈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첫 번째 웨이 원 방법을 썼을 때 첫 번째 x인 x1의 값이 돌릴 때마다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분포였고 두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x1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 x1의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였는데 분포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 결국 한 1.92 정도 나왔고 두 번째 방법은 1.87 정도 나왔고요. 얘 둘을 비교하면은 좀 거의 크게는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분포를 보면은. 그리고 얘는 이제 x1부터 x10까지 파이 씌워서 다 곱했을 때의 분포였는데 도중에 이렇게 막 튀는 경우도 있긴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값은 다 여기 아마 이 근처 20 근처겠죠. 그쪽에 다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번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해주셨을 때 그 알고리즘 컴패리즌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 사이트고 제가 뭐 그걸 돌려보면서 눈으로 보긴 했는데 이게 막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돌리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 개 빼고는.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 찾은 출처고요. 그냥 깁스 샘플링부터 제가 찾고 눈으로 봤던 것도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깁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바로 그리기에는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거보다는 조금 덜 복잡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리고 이걸로 바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도 얘가 차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샘플링 기법을 여기 적용하기가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깁스 샘플러의 문제는 이러려면은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포스테리어 아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찾아야 된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클수록 상관성이 높으면은 이 깁스 샘플러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뽑아냈어도 저희가 막 대부분 계속 과제할 때 보면은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노운 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의 분포의 형태면 이제 근사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그림 못 그리고 샘플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컨디셔널 베리어블이 뭐 여러 개면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여러 개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게 느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단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뭐지 그 세션 발표 때 해주셨던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이라고 하나요? 헤스팅이라고 하나요? 그 알고리즘인데 일단 얘의 장점은 위에 깁스 샘플러처럼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할 필요가 없어서 적용하기가 얘에 비해서 매우 편하다고 합니다. 깁스 샘플러에 대해서.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깁스 샘플러는 코릴레이션이 서로 증가하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코릴레이션이 변수 간에 높거나 아니면 분포가 조금은 고차원이어도 그냥 괜찮게 리즈너블하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 좋다는 건 아니겠죠. 리즈너블하게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얘 스텝 사이즈 시그마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크면은 인젝트된 샘플이 많아지고 대신에 얘가 작아지면 너무 적은 스텝을 하기 때문에 분포를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썼는데 그 분포를 탐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스텝 사이즈 파라미터라는 시그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얘를 잘 정해야 된다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차원에서 그냥 괜찮게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고차원의 공간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랜덤워크 성질이 있어서 그 공간을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다녀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된 로컬 미니멈들 사이에 있는 긴 거리 이런 거리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로컬 미니멈끼리 두 개가 있으면은
이거보다 긴 얘네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은 요만큼보다 더 긴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익스플로어 하는데 약간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조금 여기가 힘듦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스트러글이라고 하니까 뭐 힘들다는 뜻으로 하도 되겠죠. 그래서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에서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단점 요건 딴 데서 찾아서 쓴 거고, 요거는 그냥 다 정리되어 있는데 약간 장단점이 섞여 있는 느낌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써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도 함께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는 있는데 대신에 그라디언트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쓸 수 없으니까 이게 한계점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장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그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가 보통 좀 넓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샘플링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터레이션 수가 좀 적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드는 비용 코스트는 더 들겠죠. 왜냐하면 그라디언트도 함께 사용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위에서 나왔던 이 MH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새로운 그 스테이트를 액셉트 한답니다. 얘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놨고요. 근데 얘도 여전히 위에서 MH 알고리즘이 그랬듯 아이솔레이티드 된 로컬 미니멈들이 있는 분포에서는 샘플링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 어떤 논문에서 찾은 건데요. 논문이 아니라 무슨 대학교 강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이 타우라고 하나? 타우랑 엡실론을 잘 설정하면 매우 잘 된다. 여기 밑에도 있는데 엡실론은 그 스텝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좀 옛날 거라 그런지 되게 최신 샘플링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런 말이고요. 대신에 이게 이 두 개가만 잘 설정하면 상당히 좋은데 얘는 대신에 이 두 개를 설정하는 게 매우 매우 어렵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만 잘못 설정하면은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로컬한 데를 이렇게 익스플로어 하는 건 괜찮은데 위에서 MH가 그랬듯 이렇게 멀티모돌리티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성능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노 유턴 너츠를 쓰는데요. 얘는 그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 위해서 했던 이 알고리즘의 변주인데, 원래 이 위에 HMC가 이 원래 우리가 L이라는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얼마의 스텝을 거칠까라고 정하는 이 desired number of step 파라미터 L이라는 거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의존하는 의존도를 없애주면서 여전히 HMP처럼 독립적인 샘플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얘는 계속 장단점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 논문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처음으로 너츠를 제안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인용수도 보니까. 그래서 아마 혹시나 여기 자세한 내용이나 수식이 궁금하시면은 이 논문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파일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거는 accept 됐을 때 쌓이는 리스트겠고요. 여기는 reject 됐을 때 했고, 그래서 accepted 되면은 만약에 그럼 그린으로 점을 찍겠고, 아니면 빨간색으로 바깥 X로 찍게 했어요. 그래서 플로팅하게 했고, 맨 처음에는 n이 300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숫자도 그렇게 가깝진 않고 500일 때는 이랬고, 이때도 그닥 정확하진 않고, 점점 높이면 높일수록 정확해지면서 값도 좀 더 3.14, 1592 어쩌고 저쩌고에 좀 가까워지죠. 그래서 한 6만까지 해봤는데 이때는 상당히 비슷해진다. 아마 훨씬 크게 하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다양한 레퍼런스와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셔가지고 너무 성실히 과제를 수행해 주셔가지고 아주 인상 깊게 봤네요. 네, 그 혹시 뭐 과제 아직 못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동희 형이 하신 거 참고하시면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과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동희 형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규민이가 첫 번째 발표를 해주기로 해가지고 규민이 발표 듣도록 할게요. 준비되면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할게요. 이번 주 세션은 3주 연속 MCMC 알고리즘을 다루는데, 이제 MCMC의 마무리, 이 MCMC가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정확할까,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나타낼까를 진단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번 그 첫 1시간은 이 MCMC 혹은 또 좁게 보면 딥샘플링, 이 샘플링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이런 걸 볼 거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보면은 MCMC는 뭐였죠? 이거 익주님의 PPT의 마지막 그 정리하는 부분을 그대로 따왔는데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게 뭐냐면 타겟 디스트리뷰션, 이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생각할 포스테리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잘 수렴한 어떤 이 PIJ를 잘 설정해서 걔를 많이 샘플링 하면은 이런 좋은 조건 하에 이걸 만족해서 수렴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타겟을 잘 샘플링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MCMC였죠. 그래서 막 이리듀서블하고 어피리딕하고 에리고딕하고 이런 이상한 조건들을 만족해가지고 좋은 애를 만들면은 잘 수렴하더라 하는 게 있었고요. MCMC 중에 하나인 딥샘플링은, 이거는 제가 4주차 때 발표했던 건데 MCMC의 일부죠. 그러니까 MCMC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저희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머리밖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각 모수들이 자기 거 빼고 나머지가 기분일 때 디스트리뷰션이 다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세타 1, 2니까 세타 1 기분일 때 세타 2의 분포, 세타 2 기분일 때 세타 1의 분포, 이것이 다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저희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고, 이때 이제 각자의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게 딥샘플링이었죠. 이런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주로 배웠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잘 수렴하냐, 아까 위에서 봤듯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잘 수렴하는지, 혹은 잘 수렴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그 반복이 필요한지, 뭐 체인은 몇 개 필요한지, 이 정도로 충분한지,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여기 FCB 6.6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FCB 6.6이 이게 딥샘플링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분포냐면, 사실 저희가 몇 주차 했지? 5주차, 하여튼 정규님께서 내주신 그 믹스처 디스트리뷰션 과제랑 비슷한 거거든요. 여기 델타는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이고, 세타는 연속하는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각각 델타의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쉽죠? 그리고 그 델타마다의 세타의 분포가 정규 분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정규 분포가 안에 모수가 델타에 따라서 이 1, 2, 3마다 다르네요. 평균이. 그죠? 분산 똑같은데. 그러면 뭔가 정규 분포 3개가 합쳐져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분포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익젝트하게 마지널 데시티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얘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각 1, 2, 3일 때. 그죠? 그거를 다 해보면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봉우리가 3개짜리인 노말이 3개 더해졌으니까 이런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은 그냥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샘플링 한 거예요. 나름 잘 나오죠.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방법이란 게 결국은 그냥 그 랜덤 넘버를, 그러니까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넘버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케이, 좋은데? 근데 그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딥 샘플링으로 한번 이걸 해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딥샘플링도 한번 해볼까? 얘도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뭔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히스토리형이 엄청 조금 있죠. 여기 엄청 커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는 작아야 되는데 여기 엄청 커 있죠. 뭔가 우리가 그 원하는 결론과 좀 다른 샘플링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이거를 알 수 있을 이거에 주어졌을 때 딥샘플링을 할 수 있었는데 위에 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강제로 이걸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요거는 위에서 아예 주어져 있었죠. 각각의 경우에 따른 정규 분포로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알고 있으니까 딥샘플링을 할 수 있겠네? 해서 해봤는데 오른쪽 결과처럼 좀 안 좋다. 그럼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예제로 말하고 싶은 게 딥샘플링이 만능이 아니네. 더 나아가서 MCMC가 항상 좋은 게 아니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판단하지?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MCMC 다이그노스틱스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런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 MCMC 아까 그 요약한 거에서 보시면 결국 PIJ가 저희의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잘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수렴하는지 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래야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샘플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잘 수렴할 때 이제 얼마만큼의 반복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버닝이라는 거는 반복을 거듭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 이 샘플링 시작했을 때는 바로 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결과를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좀 샘플링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좀 많이 훑은 다음에서야 이제 완벽하게 좀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러니까 버닝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샘플링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마르코프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 애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막 수리 통계 때 배운 그런 이상적인 IID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코릴레이티드 돼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지 당연히 조금 일으키겠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래서 이런 콜레이티드된 샘플인데 그럼 걔네들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그리고 뭐 시작점을 다르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뭐 이런 정도의 질문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분류책에는 그 훌러닝 블로그를 잘 참고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잘 수렴하는지, 그리고 잘 수렴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그 코릴레이션, 자기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을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영해서 그럼 얼마나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정보량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죠. 마지막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사실 그 어떤 샘플에 따른 여러 가지 MCMC 방법들이 있잖아요. MCMC도 있고 딥샘플링도 있고 아까 동희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막 해밀토니안 몬테칼로나 여러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마다의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마다의 장단점이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먼저 얘들이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가장 쉽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은 우리가 그 샘플링 하는 게 샘플링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마다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레이스 플롯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샘플링 할 때마다의 값을 그려서 그거를 약간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MCMC 하는 거 보면은 동책에 막 이런 이상한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게 반복 할 때마다의 그 우리의 파라미터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때야 좋을까요? 일단 한 곳에 막 지나치게 고여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군데를 다 훑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훑었을 때 그게 우리의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잘 나타내는 거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잘 돌아다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버닝 피리어드를 좀 제거하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얘들이 그 반복을 덜 했을 때는 완전히 모든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다 훑지 않을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잘 나타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제 앞쪽을 보통 자르죠. 버닝 피리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나이브 스탠다드 에러 혹은 스탠다드 에러 오브 민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약간 얘는 보조적인 지표인데 이 샘플링을 하면은 포스티리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와요. 얘를 이 이터레이션 수의 루트로 나눠준 거죠. 약간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 얘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긴 에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세타 자체의 어떤 불확실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불확실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네,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조건 트레이스 플롯을 그려보자. 그래서 이 세타가 파라미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보자. 그래서 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거를 직접 그려봤어요. 이거는 그냥 R로 하면 R은 진짜 이게 MCMC가 쉽게 나와가지고 별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다이브 SE가 나와 있어요. 얘는 0.07 정도 되는구나, 세타의 경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트레이스 플러스 보면은 얘가 잘 샘플링이 안 되는 게 딱 감이 오시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만 고여 있잖아요. 이 세타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해서 원래는 이 히스토그램이 이 축을 이렇게 그려보면 참 죄송해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여기에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거의 없죠. 이쪽에 조금 남아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여기 음수 마이너스 부분에서는 엄청 조금 있었죠. 여기 엄청 몰려 있고, 가운데 부분도 원래는 더 조금이어야 되는데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도 이게 사실 이 원래 이 분포보다 훨씬 많이 샘플링 됐다는 걸 보여준 거겠죠. 그래서 트레이스 플러스 봤더니 얘가 한쪽에 너무 고였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됐다를 알았으면 더 많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 나이브 SE란 게 많이 줄었죠. 한 3분의 1이 줄었어요. 3분의 1로 됐어요. 그리고 이 트레이스 플러스 보니까 얘가 엄청 잘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아까 1000번이니까 요쯤에서 끊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다 못 본 거 아니에요. 요만큼을. 그래서 요만큼 뒤에 나머지 9000번의 반복을 따라 보니 얘네들이 여기에도,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샘플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트레이스 플롯을 그려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잘 수렴했는지를 볼 수 있다. 얘네들이 잘 훑기를 바라야 된다. 훑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그냥 이거를 그러면 그려서 보면은 너무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통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BGR 통계량이거든요. BGR은 각각 브룩스, 겔만, 루빈이라는 사람 이름 딴 건데, 보통 BGR 혹은 겔만, 루빈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역시 얼마나 저희 MCMC가 잘 수렴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이제 그 여러 체인들이 있을 텐데, 그 체인들 간의 분산과 체인들 안에 그 체인들 내의 분산을 비교하는 값이에요.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그냥 BGR 보여주세요 치면은 BGR 값이 나와서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5가지 스텝인데, 먼저 m개 체인과 그 체인당 2n번의 반복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절반을 과감하게 버닝으로 버렸어요. 그러면 m개 체인당 n개의 반복수만 남아있겠죠, 저희한테.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체인 간 분산과 체인 내 분산을 비교할 거예요. 먼저 이 W는 within이니까 체인 내의 분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각 체인 지금 여기 이게 J번째 체인들의 분산이에요. 그럼 걔를 그냥 평균 친 거죠. 그러니까 각 체인들의 분산의 평균은 그렇구나. 얘를 체인 내 분산들의 어떤 요약된 어떤 통계량을 볼 거래요. 그 다음에 체인 간 분산은 뭐냐면 이 체인의 평균의 분산인 거죠. 그러니까 체인의 평균에서 체인의 평균들의 평균을 뺀 다음에 걔를 제곱해서 뭐 샘플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구하듯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체인들의 평균들 간의 분산을 구했구나. 그럼 이제 체인들 간의 어떤 분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값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세타의 분산의 에스티메이트 된 어떤 값을 만들었어요. 가중평균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이 에스티메이트 값은 일단 언바이스드예요. 엄청 좋죠. 평균을 구해보면 얘도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시그마 제곱이 나오고 이놈도 계산해보시면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게 당연할 거예요.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계산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중평균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바이스하구나. 좋은데 문제는 오버에스티메이트예요. 왜냐하면 이 B라는 애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N이 막 엄청 N이 엄청 커서 N분의 1이 엄청 작아져서 B의 효과가 조금만 반영되는 게 아닌 이상 이 B라는 녀석 때문에 오버에스티메이트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다양한 체인들 간의 평균이잖아요, B가. 근데 그 체인들은 이니셜 포인트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니셜 포인트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분산까지 고려가 되니까 이 자체의 분산보다 좀 더 큰 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 W라는 애는 아까 체인 안에 있는 분산들을 평균 낸 거잖아요. 근데 그 체인들은 각각 한 어떤 시작점에서 출발한 그 샘플들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걔네들의 분산의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어떤 전체 분산보다 좀 더 작은 값을 나타낼 거다 하는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지표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나온 게 최종적인 저희의 BGR 값입니다. 여기 분자는 아까 더 분산을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애였고 분모는 분산을 좀 더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애였죠. 그래서 걔네 둘 간의 비의 루트를 씌운 거를 저희가 어떤 리덕션 팩터라고 본대요. 혹은 슈링키지 팩터라고 본대요. 그러면 n이 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n이 처음에 작을 때는 아까 요 놈이 살아있어가지고 얘가 좀 더 클 거죠. 요 분자는 좀 더 크겠고 분모는 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보다 커요, 처음에는. 근데 걔네들이 n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그 n분의 1이 0으로 가면 w의 값만 남겠죠. 그래서 1로 다가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1로 수렴하는데,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산을 더 잘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얘를 그래서 계산을 해서 얘가 뭐 1.2 혹은 딴 데는 뭐 1.05 이렇게도 보는 데 있는데, 어쨌든 어떤 기준 값보다 크면은 좀 더 반복수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이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값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엔 아까 그 MCMC의 샘플들은 어쩔 수 없이 콜레이트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코릴레이션, 오토 콜레이션을 어떻게 진단할 건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 기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샘플들이기 때문에 오토 콜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IID 샘플로 따지면은 얼마만큼의 샘플의 효과를 가질까? 얼마만큼의 정보량을 할까?
혹은 이 어토 코릴레이션의 영향이 얼마나 클까? 뭐 이런 걸 보고 싶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일단 어토 코릴레이션 펑션 ACF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제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 어토 코릴레이션 플롯을 그릴 때 Y축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K의 렉 간격에 따른 코릴레이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K가 뭐로 할까요? 0으로 해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어떤 코릴레이션이니까 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이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0이 되면 당연히 1이 돼요. 이게 분모 분자가 똑같이 있으니까. 만약에 1이면 지금 여기가 n 빼기 1이고 n 스타 i 더하기 1이니까 이 뭐 i 번째랑 i 플러스 1번째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비교한 거였죠. 그럼 이제 k는 그러니까 그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교하는 간격. 당연히 k가 커지면은 더 멀리 있는 샘플과의 코릴레이션을 비교하는 거니까 코릴레이션이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이제 얼마만큼 작아지는지 그 양상을 보는 게 어토 코릴레이션 플롯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작으면 좋은 거고 빨리 작아지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어토 코릴레이션 플롯을 보시면 이건 아까의 그 예시예요. 요런 모양을 저희가 잘못했었잖아요. 처음에 이터레이션이 적었을 때 그때 앞에 거 보시면은 코릴레이션이 엄청 그러니까 완만하게 줄고 있죠. 만약에 50개만 봤으면은 이거 50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50개까지는 너무 그 코릴레이션이 높은 거죠. 그래서 좀 더 렉을 늘려서 관찰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요쯤은 돼야 이제 어토 코릴레이션이 0에 되고 이제 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여기서는 좀 더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학술부에서 세션을 하고 나서 학술부장님 추천으로 저희 명예학회원님 오태환님의 블로그를 참고했는데 너무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대로 땄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원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건 오토 코릴레이션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x는 여기 보시면 그냥 0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짜리인 노멀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멀 분포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짜리인 노멀 분포. 그럼 걔를 계속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뽑은 거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콜리전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얘가 x거든요. 엄청 적죠. IID니까 당연히 있어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y는 대놓고 지금 그 전에 거를 평균으로 뽑은 거죠. 그럼 코릴레이션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랑 비교도 안 되게 막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전기수 혹은 그러니까 그 간격 k 여기도 k yt와 yt 빼기 k 그러니까 k의 간격의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 값을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코릴레이티드 될 수밖에 없는 이 샘플들인데 걔네들이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샘플 사이즈를 나타내는 걸까 하는 걸 또 계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얼마만큼의 IID한 샘플의 가치일까 이런 거죠. 이것도 당연히 프로그램을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 왼쪽이 뭐냐면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체인들 간의 평균의 평균이죠. 근데 그 체인이 아까 m개가 있고 그 체인 안에 저희가 n개의 이터레이션을 썼잖아요. 총 mn개의 평균 값들의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mn개의 값들의 평균일 거 아니에요. 총.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IID 했으면은 mn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IID 했으면 이거에다가 mn을 곱하면 그냥 베리언스가 나오겠죠. 저희가 원하는 베리언스. 근데 문제는 IID 하지 않고 얘네들이 콜레이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한 게
바로 요걸 곱한 겁니다. 이건 왜 뜬금없이 나왔냐면 이건데요. 여기서 k가 마이너스 먼데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1부터 먼데까지랑 똑같으니까 2로 곱해주는 거고, k가 0일 때는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 뭐 이런 이상한 식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를 할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MN이 아니라 IID에 쳤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이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 NEFF를 식으로 나타내면 그냥 얘네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어떤 생각으로 나온 건데, 문제는 또 요놈도 이 자체로 계산이 안 돼요. 일단 무한대한 거를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적당히 큰 키값, 키값을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쳐요. 계산한다고 해요. 근데 이 t값은 또 어떻게 정할까? 이건 아까 그 ACF 플러스 보시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0이 되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0이 되는 이 지점에 t값을 쓴다고 하네요. 그 뒤에는 이제 ACF 값이 상대적으로 엄청 적을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온 띠닝이 필요할까? 이 띠닝이 뭐냐면 이렇게 어토콜레이티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에 해당하는 샘플들, 그러니까 그거만큼만 남기고 나머지 어차피 콜레이트 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을 버리고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크게 쓸모가 없는 걸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러닝 블로그나 편님 블로그에 잘 설명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네를 어차피 띵 해봤자 그 뭐랄까 어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띵을 해도 어차피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10만 번의 샘플을 가지고 띵하면 엄청 조금의 샘플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샘플 한 거에 정보량을 버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띵을 해서 나온 인디펜던트한 샘플 사이즈, 인디펜던트한 샘플들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효과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띵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 위에 있는 그 네 가지 있잖아요. 트레이스 플롯, BGR 값, 그리고 ACF, 그러니까 어토콜레이션 플롯, 그리고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 이런들이 제일 그러니까 좀 흔한데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제 통계학자들이 다양한 진단 방법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래프털이랑 루이스라는 사람은 뭘 만들었냐면 어떤 포스티리어의 인터벌을 만들고 싶은 때 이제 필요한 이펙티브한 샘플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n민이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 구간을 만들고 싶을 때 최소로 필요한 반복수를 계산한 거죠. 지금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스타가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S 1 어떤 최소한의 이 샘플 사이즈를 계산한 거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구나.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벡터 다이너스틱스 뭐 이런 거는 얘는 또 뭐냐면 이 이터레이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앞쪽 0.1 부분이랑 뒤쪽 0.5 부분을 쪼개요. 그래서 요 놈의 평균이랑 요 놈의 평균을 그냥 투 샘플 t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샘플이 그러니까 투 샘플 티페이스를 해서 평균이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0.1 전 부분에서 우리가 버닝을 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이데벨 벨십 다이너스티스 이것도 뭐냐면 이 우리의 체인에 이 우리의 그 MCMC가 반복하는 애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랑 잘 맞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반복수가 있으면 여기 0.5랑 앞에 0.1을 쪼개서 비교를 합니다. 얘는 또 근데 투 샘플 테스트가 아니라 무슨 캠벨 폰 미세스 테스트인데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잘 맞는지를 비교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된다 하면은 얘를 버리고 또 이제 남은 0.9 중에 0.1 그러니까 아니 전체 0.1 아니 또 이제 두 번째 0.1 조각을 떼서 또 비교하고 또 안 되면 또 떼서 비교하고 이거 반복한다고 해요. 0.5가 남을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0.8까지 남았어요. 이 부분이 살아남았어요. 여기를 뗐을 때 비슷하대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무슨 half width 테스트라는 거 하는데 이건 또 1이것도 1 빼기 알파 퍼센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덴시티 인터벌을 가지고 평균이랑 비율을 비교해가지고 이게 또 어떤 저희가 주어진 어떤 값이랑 비교를 해서 걔보다 작냐 크냐를 비교하는데 뭐 그냥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많이 쓰이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다이너스틱이 있는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소스 플롯을 잘 그려보자. 그래서 BGR 값을 한번 계산해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토콜리전 플롯을 그려서 ESS도 계산해 본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숙제는 좀 좋은 예시가 있는지 막 뒤져봤는데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대중에 좀 해볼 만한 거를 골랐거든요. FCB 이게 챕터 10일 거예요. 챕터 10에 그냥 사실 간단한데 간단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심지어 분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실제 분포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를 샘플링 할 수 있겠죠. MCMC로. 그래서 MCMC 저희가 직접 샘플링하는 과제가 없었어가지고 MCMC도 이제 책에 잘 가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억셉트 리젝트 비율도 잘 코딩하셔서 MCMC로 샘플링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이너스틱스까지 그려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가 바로 아까 그 트레이스 브러시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너무 예시가 뭔가 좋은 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만 이렇게 했지 나머지는 이제 바로 잘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지금 고여있는 게 아니라 이 샘플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 진짜 분포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ACF, 오토콜리션 플롯을 그려본 거예요. 지금 얘는 10,000번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를 계산해보면 1400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콜레이션 적은 거예요. 원래는 막 몇십만 번 했는데 뭐 천몇 개, 뭐 100개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에 비해서 엄청 그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예시니까, 쉬운 예시니까. 그래서 한번 MCMC도 아직 코딩을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해보면서 다이내미스틱스까지 적용해서 한번 감을 잡아보시는 그런 숙제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데 진짜 이 두 분의 블로그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아주 쉽게 글로도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 발표를 듣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쓱 보시면 정말 큰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내용은 전부 다 이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경훈이 형하고 또 오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그리고 규민이 이거 한다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저도 오늘 좀 늦게 왔지만은 이게 점점 카메라가 꺼진다? MCMC는 그 MCMC 다이어그니스트는 사실 뭐 그 갤만 브룩스 갤만 루비 스태티스틱 그거만 대충
그게 뭐냐면 체인을 여러 개 돌리는 거잖아, 그치? 체인을 여러 개 돌리면서 체인 간 분산이랑 체인 내 분산 비교해서 하는 건데 그거 조금 읽고 대충 모르죠. 막 수식을 너무 막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정도만 이해하고 사실 MCMC가 실험을 잘했냐 안 했냐는 모르죠. 절대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기껏해서 보는 거는 막 아까 보처럼 트레이스 플러스 이상하게 생겼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건데 대부분 딱 그림으로 보고 이상하면은 딱 보이거든요. 이상하면은 딱 그래서 좀 아니 됐나 안 됐나 애매할 때 좀 다이오니스트를 좀 돌려보고 대부분은 그냥 트레이스 플라 그림 그려보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오니스트는 뭐 딱히 할 말 없고 MCMC는 알로 한번 이제 여러 번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MCMC가 알로 하면 느리니까 그거를 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좀 많이 쓰이는 MCMC,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뭐 리니어 리그레션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펑션들이 잘 나와 있는데, 내가 따로 뭐 그냥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내가 그냥 학습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본인이 직접 MCMC를 해야 되는데, R로 하게 되면 MCMC 특징이 그 파라미터들마다 되게 막 그 파라미터들마다 이렇게 다 훑고 지나가는 건 그런 깁 샘플링 같은 경우는 네스트드 루프가 꼭 들어가요. 메트로폴리스도 그 마찬가지. 메트로폴리스도 오래 걸리고 깁 샘플링을 해도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R이 또 이게 포문이 루프가 거시기 네스트가 되면은 병신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C뿔뿔로 합니다. C뿔뿔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그래가지고 대학원 통계전산 수업을 들으면은 C뿔뿔을 무조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뿔뿔 알면 좋으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고, 네, 됐어요. MCMC는 끝. 뭐 이걸로 끝난 것 같아. 다음 내용이 뭐지? 다음 시간 내용이 뭐죠? 네. 베이지언 리니어 리그레션 앞쪽 부분 지우 형이 발표해줘요. 재밌겠다. 오케이. 아 그러면은 혹시 수현님 또 첨언하실 거 있을까요? 아 네. 아 그러면은 저희 그 앞부분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쉰 다음에 8시 1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정규 형, 혹시 정규 형 여기 있어? 제목은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 저희가 회귀 분석 시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냥 프리콘티스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계량의 분포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 배우게 되죠.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 들어갈 게 앞서서 기호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네, 다음과 같이 저는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결국엔 리니어 리그레션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형회귀를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전에 뭐 다양한 분포들 많이 배웠었죠. 다양한 분포들 많이 배웠는데 뭐 컨주게시 하면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번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서 쓰이는 주요한 그런 분포들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 복습은 그러니까 뭐 물론 대부분 회계 분석 수업을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X로 이제 Y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있어서 그 둘의 관계를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가정을 하고 쓰게 되겠죠. 네, 선형적인 그런 관계를 가정을 하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모델 어썸션으로는 이 오차가 그 IID에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까지 추가적으로 해놓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랑 베타의 뭐 폼은 이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베타 제로가 들어가면 조금 더 좋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럴 때 저희는 이제 베이지안을 이렇게 쭉 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뭐 프라이어 알아야 되고 그다음 프라이어 알고 그다음 라이클리우드 알고 그 두 개를 잘 조합해서 포스테리어를 항상 노출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라이클리후드를 미리 계산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끊기는 것 같은데 혹시 너무 많이 끊기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y1부터 뭐 yn까지 있다고 할 때 그 라이클리후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죠. 그 확률을 일단 다 곱해주는 건데 이 부분을 굳이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아이고요. yi 마이너스 베타. 네. 그리고 이거를 i가 1부터 n까지 해서 쭉 다 곱해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다음에 이제 베타 헷.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프리퀀티스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따 강조할 텐데 이 포맷을 나중에 많이 보게 될 테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모델 셀렉션을 누가 발표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 모형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눈에 익히고자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타 헷 자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먹어야겠죠. 네, 이를 증명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뭐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가 네,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베타 헷을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으니까 키워볼게요. 일단 뭐 리스트 스퀘어 이제 오차의 제곱이 제일 작아져야 되니까 이 부분을 쭉 써보고 이걸 이제 그 분배 법칙을 해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베타로 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미분은 다 아실 걸 생각하고 만약 헷갈리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보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돼서 베타 미분에 대해서 공식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영리로 가정해 놓고 풀어보면은 이제 베타 헷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베타 헷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y를 리니어 트랜스폼해서 얻은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 헷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위에서 저희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얘의 보수가 두 개가 있겠죠. 평균이랑 이제 분산, 뭐 공분산. 그럼 이 두 개가 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헷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베타 헷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바로 앞에 방금 전에 했고, 그래서 이제 x는 그 관측된 값이니까 그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y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y는 x 베타니까 이렇게 캔슬 아웃돼서 베타가 남는 거죠. 언바이어스드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 헷의 이제 공분산도 이제 구해 보면은 이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얘는 또 이제 트랜스포즈 돼서 뒤로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알 수 있죠. 여기서 y의 코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 i이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 상수니 값으로 빼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트랜스포즈 해줘서 계산해보면 또 이 부분 캔슬 아웃이 되고 다음과 같은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따라서 여기 넣어준 모양이고요. 근데 사실 시그마 제곱도 저희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추정해서 넣느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증명은 언제 했죠? 네, 아무튼 수통이든 통입이든 충분히 예전에 다 했던 것 같고 사실 이걸 증명하는 경우는 핵심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이 이거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확률 분포를 빠르게 더 복습을 해볼게요. 이제 멀티베리엇 노멀인데 앞에서 저희가 앞에서 한 거 아니구나. 멀티베리엇 노멀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건 저희는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단순히 아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확률 분포가 이제 제곱 형태, 혹은 제곱 형태 이제 1차 형태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면은 이 y 트랜스포즈 y 트랜스포즈랑 이제 y 사이에 있는 애가 분산의 이제 역수 혹은 뭐 프리시전의 을 띄고 있고, 뒤에 나오는 이 벡터 형태가 프리시전에다가 평균이 곱해진 형태겠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테크닉을 여기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구했을 때 뭐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형태가 이 프리시전이고 이 B에 해당하는 형태가 얘에 해당하는 형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분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인버스를 해주면 되고, 뮤를 알고 싶으면은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곧이어서 바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베이지안 공부하면서 조금 저는 처음 봤던 베이지안 공부하면서 처음 봤었던 이런 난해한 분포,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 형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노테이션은 이렇게 썼고, 이 경우에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겠죠. 왜냐하면 x랑 관련된 부분이 이 뒷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면 얘는 이제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구나 라고 저희가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걸 언제 처음 봤었냐면은 그 노멀 모델 할 때 그 싱글 패러미터 컨주게이션 할 때 그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사를 모르는 경우에 분산에 대한 프라이어를 이제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 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 이제 포스트리어가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주요 확률 분포까지 이제 아주 빠르게 훑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책에 나온 예시를 그냥 그대로 바꿔봤는데, 이게 어떤 예시냐면은 어떤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한테는 뭐 에어로빅을 시키고 한 그룹한테는 또 이제 달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산소 섭취량 이게 얼마큼 이제 변하는지 이제 거의 나이에 따라서 측정을 했고,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그 산소 섭취량 변화가 이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모델링한 게 이제 아래와 같은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0이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달리기 했던 친구들, 얘가 이제 에어로빅 한 친구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얘네 두 개가 이제 같냐라는 거겠죠. 같냐 다르냐 이게 궁금한 거겠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베타2랑 베타4가 0이냐 이게 궁금한 거겠죠. 두 개 다 같이 0이어야겠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은 이 러닝 그룹이랑 에어로빅 그룹이랑 다르게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게 맞는지 궁금하다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할 텐데, 지금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미리 짚고 넘어가도록 해서 해본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잠깐 수식에 뭘 늪이라 해야 되나, 많은 수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멈췄네요. 이거야. 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내려가긴 했는데. 내려왔네요. 네네. 네, 그럼 이어서 해볼게요. 위에 써놨는데 사라졌네요. 당황스럽네. 네, 우리는 결국 full probability 이제 모델이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네, 저희는 지금 얘가 궁금한 건데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조인트 프라이어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냐 이제 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냐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주목해서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왼쪽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직관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은 프라이어를 따로따로 줬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게 프라이어를 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그 수식적인 부분은 이어서 바로 살펴볼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이제 세미 컨주게이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미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프라이어랑 밑에 써놨거든요. 프라이어랑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같은 분포를 따를 때 이제 우리는 그걸 세미 컨주게이트라고 합니다. 네. 이와 비교해서 오른쪽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시그마 제곱이 베타로 이제 화살표 방향에 가게 되겠죠. 즉 디펜던트한 프라이어를 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full conjugate prior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먼저 semi conjugate prior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결론을 미리 이제 갖고 왔거든요. 이게 semi conjugate이 진짜 되냐를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왔고, 라이클리우드는 저희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프라이어랑 포스터를 같이 볼게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슬로프죠, 쉽게 말해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로 이제 프라이어를 줬고, 이런 컨디셔널 프라이어,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똑같이 정규분포로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에러 베리언스, 이제 시그마 제곱의 분포도 살펴볼게요. 처음에 프라이어를 이제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로 줬고, 컨디셔널 똑같죠.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똑같이 이제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로 나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컨디셔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세미 컨주게이트하다라고 말하는 거였죠. 그럼 이제 각각의 식들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수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라 해야 될까, 중간고사 전에는 컨주게이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런 베이주르를 주구장창 했었죠. 여기서도 또 똑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싶은데 그것에 있어서 이제 베이주 룰을 적용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아까 인디펜던트하게 프라이어를 줬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익스포넨셜 부분만 남겨서 써봤고, 뒷부분도 아까 베타가 뭐로 했죠? 베타 제로 그리고 시그마 제로 프라이어를 이렇게 줬었죠. 그리고 아까 그 매칭 트릭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베타 사이에 이제 이런 친구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뭐였죠? 베타 트랜스포즈 베타랑 관련된 부분만 남겨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트랜스포즈랑 이제 베타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적어줬고, 또 이제 베타 트랜스포즈랑만 걸려 있는 애들 뒤에 적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즉 여기 해당하는 애들이 이제 포스터리어 프리시전이겠고, 이
이 뒷부분이 포스터리어 프리시즌에다가 포스터리어 민이 곱해진 이런 형태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단순히 정리가 된다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가야겠죠. 는 이제 posterior precision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precision이고요. 얘는 알다시피 이제 prior precision입니다. 즉 posterior precisio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precision이랑 prior precision이 그냥 합쳐진 형태를 띄고 있구나. 뭔가 저희가 노멀 모델을 열심히 공부했다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충분히 익숙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베타에, 그러니까 포스터리어 민 같은 것도 이전에 노멀 모델에서도 이제 가중평균, 가중평균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어 프리시즌이 이제 프라이어 프리시즌이 그 프라이어 웨이트로서 들어가 있고 이제 프라이민이 이제 거의 곱해진 형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정리된 형태냐면은 똑같이 데이터 프리시즌에다가 이제 데이터 민이 곱해진 형태라야겠죠. 데이터 프리시즌은 여기서 봤듯이 이렇게 썼고 데이터 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맨 초반에 이 친구를 뭐라고 어떻게 했었죠? X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캔슬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곱해짐으로써 균형을 맞춰줬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에러 베리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거랑 사실 방식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룰을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줘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왔으니 딱 그 시그마 제곱분의 1 그리고 이 시그마 제곱분의 모두 위에 뭐가 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처음에 프라이어도 줬던 애처럼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 형태를 띄고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패러미터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했더니 얘도 뭔가 굉장히 많이 봤던 느낌의 친구들이 나와요. 얘가 우리는 처음에 그 시그마 제곱에 대한 프라이어를 저희가 처음 줄 때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줄 때 이제 누 제로는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얘가 이제 그냥 초기값으로 저희가 의미를 부여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얘가 이제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랑 이제 데이터 샘플 사이즈가 이제 더해진 게 이제 포스테리어 샘플 사이즈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그 샘플 사이즈에다가 그 베리언스가 곱해진 형태 그리고 그걸 이제 누 제로로 나눠주면서 이제 또 이건 역시 이제 가중평균된 형태다. 이제 포스터리어가 이렇게 포스터리어 에러 베리언스가 이렇게 예측이 된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실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아니죠. 그냥 한 슬라이드에 정리를 하자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컨디셔널 포스터리어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저희가 지금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희는 깁스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목표였던 이제 조인트 포스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볼게요. 저는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Y랑 X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미 베타랑 시그마의 초기값을 갖고 있죠. 여기는 이제 각각 ML이 베타 햇 ML이 얘도 아까 했던 베타 햇 ML이 베타 햇이래. 자,
프로젝트 패밀리. 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값은 저희가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컨디셔널 포스트를 알기 때문에 둘을 뭘 먼저 넣든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먼저 넣어준다 생각해 볼게요. 넣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넣어준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은 이 컨디셔널 포스트리어에다가 넣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베타를 새롭게 하나 뽑아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친구를 짜잔, 네,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그마 제곱, 또 첫 번째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지그재그 하면서 여러 쌍들을 충분히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뭐 히스토그램 그리든 해서 히스토그램 그리면 안 되겠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조인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미컨주게이트 한 상황에서 베이지 안에 있어서 항상 프라이어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가 처음에 저희가 되게 골치 아프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윗 프라이어, 그러니까 프라이어 약하게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책에 그냥 몇 줄이 간단하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유닛 인포머티브 프라이어를 이제 준다. 그러니까 뭐 풀어서 말해보자면은 하나의 관측치만큼의 비중을 둔 이제 프라이어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베타 제로에 그냥 OLS 넣어주고 시그마 제곱 제로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또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는 그냥 1로 줘버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형태 이제 n을 나눠준 형태인데, 왜 굳이 n을 나눠주냐면은 저희는 이제 n개의 데이터를 갖고 이 친구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n으로 나눠줘서 그걸 이제 프라이어를 준다면은 이제 n개가 아니라 한 개의 그 관측치만큼의 인포메이션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 컨주게이트 한 상황,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래피컬 모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펜던트 프라이어를 주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수식적으로 밑에 간단하게 써보면은 다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친구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그마 제곱을 이제 구하고, 시그마 제곱의 컨디션으로 갖는 이제 베타를 저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뭐 배주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분해해서 적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포셔널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또 넣었고요. 결론을 미리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히 지금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화면이 참 많이 느리네. 전달하는데 괜찮겠죠? 너무 이상하면 다시 말해주세요. 저 화면 싱크 맞출 때까지만 잠깐 기다릴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희는 이 친구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친구.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알려면은 결국 이 세 개를 모두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 개를 연달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수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디에 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오른쪽 위에 적어놨습니다. 헷갈리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서 아, 여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잃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풀 컨주게이트 한 상황에서 이제 프라이어를 주는 방법. 그래서 이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제 모수 추정을 할 때 이제 회귀 변수의 스케일에 따라서 이제 그 의미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냐면은 이제 밑에 뭐 그냥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떤 의미,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어떤 상품의 가격이 1년이 지날 때마다 1,200원씩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연 단위로 이걸 측정했을 때 뭐 그 베타가 예를 들어서 이제 1,200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저희가 갑자기 월 단위로 보고 싶다. 뭐 한 개월에는 그러면은 얘는 한 달에 그냥 100원씩 오른 거랑 사실 의미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스케일을 다르게 했을 때 얘는 이제 베타 이제 틸다 역시 그 의미가 바뀌지 않게 잘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식적으로 써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회귀 분석식을 다음과 같이 썼고 근데 여기서 x를 x 틸다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베타도 당연히 어떤 모양을 바뀌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x 틸다는 이제 xh라고 우리는 이제 쓸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고 가운데 거를 제거하고 위에 거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러면 베타랑 h 베타 틸다랑 같아야겠죠. 네, 이걸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는 프라이어를 줘야 되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주는 프라이어를 이름을 특별하게 우리 G 프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왜 G 프라이어라고 부르냐면은 밑에 이 모양을 살펴보면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베타에 대한 프라이어를 주는 거예요. 베타에 대한 프라이어를 주는 건데 베타 제로는 그냥 0으로 주고 그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초반에 이 친구가 자주 나온다고 했죠. 여기다가 G가 곱해진 참고로 G는 이제 양수입니다. G가 곱해진 이렇게 분산 뭐 공분선 매트릭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G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알려면은 일단 먼저 그 포스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납득이 잘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지금 정원이가 어디죠?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아, 네. 잠시만요. 네. 네. 이어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할 건 잘 지적을 해주신 쪽지가 하나 와갖고. 네. 아무튼 어디까지 했더라? 네. 여기까지. 네, 아무튼 프라이어를 이제 다음과 같이 주면은 우리는 이제 또 앞에서 했던 그 흔한 배주를 그 흔한 이제 배주를 사용을 해서 또 이제 포스터리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의 수식은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뒤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배주를 통해서 이 포스터리어를 구하는 상당히 불안정한 거면 집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연결해 볼게요.
참 싱크도 안 먹고 약간 속상하네. 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프라이어를 이렇게 줬을 때 포스트라가 아래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숙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주의 의미를 지금 살펴봐야 했잖아요. 가장 주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는 G를 일단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예요. G를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얘는 다 1로 가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냥 오로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 MLE랑 ML의 분산값이 나오기 때문에 즉 MLE가 그 G가 커진다는 거는 그 G가 크게 줬다는 거는 프라이어를 약하게 줬다라는 의미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이거는 재작년이었나? 거기 발표자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살펴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G에다 그냥 1을 줘버린 경우에는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 그냥 같은 웨이트를 준 거랑 의미랑 같다. 이거를 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G에다 1을 넣어주면 2분의 1 ML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프라이어는 0에다 줬잖아요. 그리고 포스트리어는 이제 ML이 2분의 1 그 베타의 ML이가 나왔는데 0 있고 베타의 ML이가 있었으면 포스트리어가 이 가운데 쫙 나온 거죠. 즉 서로 이제 가중치가 같은 거죠.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저희가 본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저희가 앞서서 그냥 프라이어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프라이어 이렇게 준다는 거는 앞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마지막 이 친구가 남았는데 이 친구 계산이 아주 골 때립니다. 그래서 수식을 제가 최대한 적어놔 봤는데 이걸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테크닉적으로 그냥 쓰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이제 컨디션에다가 베타를 두고 아이고 오타가 있었는데 제가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두면은 컨디션에 베타를 두고 이제 베타 확률을 곱해주고 그걸 또 적분을 때리면은 저희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단순히 이렇게 테크닉도 중요한데 이걸 의미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면은 그 외에 이 상황에 있어서 그 베타의 영향을 그냥 에버리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본다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이 인테그랄 안에 있는 이 친구를 꺼내와서 써봤습니다. 딱 봐도 그냥 너무 안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 이 라이클리우드가 이렇게 돼 있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고친 줄 알았는데 안 고쳤네요. 네, 그럼 이어서 설명하자면은 이 probability를 각각 다 써주고 이렇게 각각 써준 거를 여기다 냅다 넣었습니다. 냅다 넣어서 중요한 애들만 남겨서 너무 많이 남았죠. 이렇게 긴 애들이 남았습니다. 긴 애들이 남았고 그러면은 얘를 한번 정리해 줘야겠죠. 네. 지금 저희는 여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부분만 한번 또 다시 바라볼게요. 이 끝부분에 있는 이 친구만 이제 또 떼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얘를 약간 조작해 줄 건데 오른쪽 우변처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근데 그래서 M이랑 어디냐? M이랑 V라는 걸 사용할 텐데 그래서 이제 M이랑 V는 각각 이제 이런 컨디셔널 포스트웨어의 이제 분산이랑 이제 평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M 같은 경우에는 되겠고 V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나? 잠시.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네, 이렇게 적어서 차근차근 계산을 한 거를 저 밑에 적어놨습니다. 수식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쭉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는 이제 결론쯤에 가서 이유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순서대로 이걸 적어놓는지는 설명할게요. 수식 자체를 일일이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 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부분, 이 두 번째, 그럼 당연히 나머지 부분이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줬고요. 저희가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얘를 뭔가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애 같은데 걔를 굳이 이렇게 길게 써줬어요. 근데 길게 한번 써줘봤더니 되게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처음에 계산했을 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여기서 딱 보면은 이거 하나만 딱 강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겨내냐면은 딱 평균이 빼져져, 베타에서 평균이 빠져 있고 또 가운데 이제 프리시전이 들어가 있죠. 이걸 딱 보니까 얘는 뭐냐, 컨디셔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따른 애구나.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인티그럴 했으니까 이게 앞에 지금 생략돼 있는 딱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만 앞에 딱 튀어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더러워 보이는 수식들이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슉슉슉 날아가게 되고, 사실 이 부분도 이제 프로포셔널 필요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죠. 이런 모양으로. 지금 수식의 늪에서 한번 빨리 빠져나갈게요. 지금 저희는 이 친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1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거 바라봐 볼게요. 또 똑같이 베이주 룰을 통해서 친구의 분포를 구해줍니다. 그럼 이제 또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이에요. 종합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풀 컨주게이트한 상황에서 이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앞선 세 개를 다 구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면은 이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앞서 구했던 것들 그냥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 밑에 써놨지만 그 세미 컨주게이트한 상황이랑 큰 차이점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몬테카를로 어프로시메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깁스 샘플링에서는 하나 뽑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뽑아야 했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를 그냥 10,000개를 뽑아버리고 10,000개든 뭐 10만 개를 뽑고 그걸 바탕으로 컨디션에 넣어줘서 또 똑같은 이제 페어한 또 10만 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겠죠. 네. 맞다. 그리고 아까 정원이가 말해준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노테이션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SSR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회계 분석 배울 때 막 SSTO는 이제 SSR 더하기 SSE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늦게 설명돼서 정말 죄송한데, 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F12 책에서는 이 R을 그 레지듀얼가로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SSE라고 항상 쓰던 거를 여기서는 지금 SSR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위해서 앞에 거 다시 이해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R이라고 하면 이제 레지듀얼의 R이다. 그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SSE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세미 컨주게이트 한 상황에서는 컨디셔널 포스터리어가 나왔죠.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저희는 한 번씩 살펴봤고, 이제 풀 컨주게이트 한 상황에서는 베타에다가는 이제 G 프라이어를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 각각 이런 분포를 따랐고, 여기서 눈여겨보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에러 베리언스에 대해서 포스트리어가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어요.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일한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여기서 베타고 여기는 이제 G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저희가 구하게 됐기 때문에 깁스 샘플링을 해야 되고, 이제 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구하게 된 상황이라면 몬테칼로 어프로시메이션에서 좀 더 빠르게 굳이 폰문을 돌리지 않고도 빠르게 얻을 조인트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발표를 듣고 세미 컨주게이트랑 이제 풀 컨주게이션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하나는 깁스고 하나는 이제 몬테칼로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으로 이제 구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딱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G 프라이어를 줬을 때 이 G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구나. G가 클수록 프라이어는 어떻다 그랬죠? 이제 약하다 그랬죠? 이것만 사실 좀 오늘 가져가셔도 다음 주에 이제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G 친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G 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좀 G라는 이 친구에 익숙해져서 다음 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뭔가 수십에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잘 정리가 됐다, 재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들어갔던 예시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였죠? 이게 에어로빅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뭐 달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거기 이제 나이랑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옥시전 업테이크 변화량이 있어서 그 모델을 담궈주셨었고, 그래서 일단 결론만 보자면은 저희는 지금 베타2랑 베타4가 0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른 게 맞냐, 프로그램마다 효과가 다른 게 맞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건데, 일단 베타2랑 베타4에 대해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구해봤습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항상 이제 강조하시듯이 그 베이지안은 딱 기다 아니다 나누는 게 아니라 딱 분포를 주죠. 분포를 줘놓고 이제 모습에 대한 분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를 딱 보면은 95% 이제 뭐 PI에서 보면은 딱 봐도 0을 포함하겠죠. 포함하니까 베타2는 0일 거야. 또 베타4도 같은 논리에서 베타4도 0일 거다. 베타4도 0일 거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넣고 보는 거죠. 같이 넣고 딱 보면은 색깔이 약간 연한 것 같아서 확대를 해보자면 확대할 때 많이 내려지는구나. 끝날 때 알았네. 이 가운데 색깔이 진할수록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딱 확률이 진한 거에 이 0,0이 포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을 보고 얘를 기각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기각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어떤 변수를 선택하고 말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맛보기로 그냥 그래프만 간단하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고 과제는
네, 슬라이드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풀 컨주게이트 한 상황에서 G 프라이를 줬을 때 포스트리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를 그냥 적어보고 증명해보고, 또 이제 슬라이드 13에서 어디 있었죠? 네, 이 부분을 제가 은근슬쩍 뛰어 넘어갔는데, 그래서 G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얘랑 얘가 같아진다 라는 걸 딱 보이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여기서 G의 의미는 네, G가 커진다는 거는 네, 프라이어가 약해진다, 뭐 이렇게 계속 계속 주입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아이패드 많이 버벅대서 발표 상당히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수식적인 부분들 엄청 많고 그래서 막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부분 관련해서 간사님 첨언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아직 공유가 안 풀리는데 형 이거 멈춘 거예요? 됐다. 네, 됐네요. 이거 베이지엄 회귀 분석이 진짜 약간 끝판왕 보스 같아. 그 하프 베이지에서. 왜냐면은 수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컨주게시에서 그런 연습을 많이 안 했었으면은 베이즈 회귀 분석에서 막 그 포스트잇들을 유도를 할 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지우가 되게 스탠트한 스텝으로 잘 밟아줬는데 이게 사실 그냥 한번 쓱 따라해보고 그냥 대충 결과만 보세요. 결과만 보면은 뭐 베타 포스트잇 분포 보면 대충 G 플라이 생각해보면은 대충 비슷하잖아, 그치? 대충 뭐 평균은 뭐 베타의 평균은 뭐 MLD에다가 뭐 G 플러스 1분의 G 뭐 분산도 대충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대충 그런갑다 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분석이라는 그냥 모델을 봤을 때 이 회귀 분석이랑 라이클로드는 똑같잖아, 그치? 그런 라이클로드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MLD 딱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MLD를 뽑아서 그죠? 그 MLD의 그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통계량의 분포를 이용해서 그 수정을 하는 게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가 있을 때 이 베타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을지에서 보면은 회귀분석 결과 보면은 별표 개수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이 베타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만약에 귀무과설하의 분포였으면은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되게 작다. 이런 식으로 귀무과설 기각한다. 그래서 그 기각을 존나 신나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별표를 되게 많이 치는 그런 거 같는데 베이즈 통계는 이런 거죠. 베이즈에서 똑같은 회귀 분석인데 오늘 베타가 그 우리가 이제 그 유니폼 그 베타에 대해서 노말 프라이를 준다는 거는 그냥 이제 베타가 0이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완만한 그런 이제 프라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베타 자체의 분포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운용이 말하지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답이 하나가 있을 때 이게 그 데이터를 형성하는 막 이런 어떤 머신이 있으면은 이 머신을 한 번 뱉는 데이터가 이거면은 한 번 뱉은 데이터에서 이 바탕으로 이 머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할 때 지금 얻은 데이터는 이건데 다른 데이터는 또 어떤 게 나올까 이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걸쳐가지고 내가 여기서 계산한 베타, 여기서 계산한 베타 이런 것들이 분포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리는 답이 그런 언설튼티를 내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데이터는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내가 받은 거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머신 안에 있는 내가 알고자 하는 정답 이게 대충 왼쪽이가 오른쪽이가 했을 때 반반이랑 했으면은 데이터를 보고 이게 왼쪽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파라미터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파라미터의 그 분포를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라는 그 이름으로 파라미터 자체에 대해서 그런 언설튼티를 가르치는 게 베이지안의 방식. 누누이 말하는 거죠. 이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회귀 분석은 그래 좋다. 왜 하냐 이거야. 그쵸?
왜 하냐면은 베이지안 회계 분석은 일단은 그게 베이지 룰을 이용하면 하는 게 이제 베이지안 하는 일이니까 베이지안 회계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셀렉션이 있어요. 모델 셀렉션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원래 모델 셀렉션은 어떻게 했지? 우리가 회계 분석을 들었듯 이번 학기 회계 분석 듣는 사람 누구지? 물어봐야겠다. 사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옆자리가 청파거든? 누군지 알아. 안서연님, 그래, 맞아. 서연님. 네. 모델 셀렉션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우리 김현태 교수님께서 어떻게 알려줬죠? 모델 셀렉션이 뭘까? 죄송합니다. 어,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나?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이미 저번 학기에 들었던 사람. 누가 들었지? 그래서, 시간이 말고. 현도야. 현도. 네, 현도. 카메라 어딨어? 카메라 고장이 나갖고. 카메라 고장이 났어? 네네, 고장 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야, 이거서 언제 들었냐, 너? 저 저번 학기에 들었습니다. 저번에 전현우 교수님 들었네? 네, 맞아요. 제대로 배웠겠네. 모델 셀렉션이 뭐야? 모델을 고르는 거죠. 그게 모델이 뭐야, 그러면? 모델. 일단 회계 분석 모델이잖아, 그치? 모델 그렇죠. 셀렉션은, 그치? 변수 선택이지? 네네. 그쵸. 변수 선택할 때 프리퀄 테스트는 어떻게 했었지? 뭔가 검정하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존나 엄밀한 척 하면서 뭐 검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거 나오지. 그치? 한번 기억을 해봐. 어떻게 했지? 네, AIC 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개 파라미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요 새끼가 있을까 말까? 이거는 뭐 F테스트라고 검정을 했었죠. 그래서 되게 막, 존나 멋있는 검정했어. 이지를 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뭔가 갑자기 베타를 여러 개 이상을 비교할 때는 갑자기 샤이해져. 근데 여러 개 이상 할 때는 에이씨 쓰세요. 몰라, 씨발, 끝나잖아, 그냥. 근데 그러거든? 근데 AIC 교수님, 나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AIC가 뭐냐? 너니까 내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현도는 잘하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어. AIC가 뭐야? AIC가 아.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인데, 음. 약간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기준이 아닐까요? 정보 담고 있는 기준이니까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를 부르겠지, 그치? 근데 모델을 선택할 때 뭔가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게 어떤 거요?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 이게 높으면 이게 안 아, 높은 그런 거. 약간 좀 많이 그런 거. 뭐가 아, 있을까? 그치? 뭔가 하지. 있었죠. 있었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델 선택을 할 때 이게, 그 그치? 변수 수랑 그거랑 이제 변수하고 우도, 뭐, 우도, 그치? 그 우도는 뭐야? 라이크. 트레이닝 데이터를 설명을 잘하면은 라이클즈는 높아지죠, 그쵸? 그치? 그러면은 라이클즈를 트레이닝 데이터 필만 좋아지게 하려면은 병신 같은 애들도 막 끌어모으겠지, 막 모델이 되게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놓고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으니까 통계에서 생각을 할 때 씨발 이거 모델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검정을 못해. 왜 여러 개를 같이 검정하게 되면은 그 알파라는 것들이 있잖아. 그 애들이 막 좀 더 막 중첩되니까 막 그냥 그 논리가 병신이 되는 거야. 타입 1, 타입 2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뭔가 비교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싶어가지고 그냥 AIC라는 매트릭을 하나 딱 주죠. 그쵸? 그래가지고 AIC가 높은 걸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잘 몰라. 이런 식으로 가잖아. 모델 솔루션이 프리콘테스트는 그렇게 되거든. AIC가 조금 좀 심심해. 그러면 BIC 이런 거 갖고 와. DIC 이런 거 갖고 와. 인포메이션 카드 가져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프리콘테스트에서 모델 솔루션은 결국 뭐냐면은 자, 이 현도 또 물어봐요. 현도야. 변수가 현도 너무 현도 물어봤나? 우리 또 누가 현도야 너 추천해줘. 내가 물어볼 사람. 경덕이요. 현도가
네. 야, 오, 메아리가 울리네. 정답아, 그거 모델, 야, 변수가 피계야? 변수가 피계면 가능한 모델의 개수는 몇 개일까? EAP, 내려봐 왔어? EA 피승계지. 한 개요. EA 피승계지, 그치? 무슨데요, 네. 그렇지. 하여튼 EA 피승계면 그냥 인터셉트도 그냥 대충 포함했어. 그냥 EA 피승계면 아닌가? 하여튼 이 인터셉트 빼고 그냥 EA 피승계면은 EA 피승계 정확히 하려면 EA 피승에서 각각의 AIC를 다 계산해야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거 너무 타이밍 컨슈밍해서 뭐 어. 선택법이나 부진 제곱법 같은 거 합니다. 그치. 포워드 솔루션이나 스테바이 솔루션 이게 전부 다 그거는 약간 뉴메리컬한 방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거야. 프리퀀티스트 모델 솔루션은 최적화 문제예요. 이해 피승계에서 전체 뭐 미니멈이 어디인지는 뭐 맥시멈이 어디인지는 몰라. 그럼 대충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찾아가는 알고리즘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냥 앞에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산에 경사가 있는데 그냥 뭐 삥 둘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오르막길만 쭉쭉 가는 이런 그리드 알고리즘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엔 핵심은 프리퀀티스트 모델 솔루션은 옵티마이제이션이야. 봐봐. 파라미터도 선택하는 것도 NLP 옵티마이제이션이고 모델 솔루션도 옵티마이제이션이야.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하나만 줘서 그 하나 데이터에 천착을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야. 베이지어는 그거를 다르게 합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해 피승계 가능한 데이터는 결국 하나의 모델의 하나의 벡터에 대응이 될 수 있죠. 그럼 P차원 벡터 공간에서 P차원 벡터 공간이 포스테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거가 때문에 사실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베이지안 베리어블 솔루션은 베이지안에서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조금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분야이고 저희 교수님도 봐가지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여튼 근데 재밌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이 해주세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거 그 코딩 필수 과제가 있었나? 오늘? 그거? 뭐 직접 해보는? 그런 건 없었나? 그 부분에서는 없었고 규민이 거에서 MCMC에서만 있었습니다. 그치.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교재에 친절하게 코드 나와 있는 FCB에 있는 코드 있잖아. 나 솔직히 지금 랩미팅 하고 있는데 그 코드 아니었으면 나 못했어. 진짜 좋은 코드거든. 그래서 그런 거 잘 공부해보고 열심히 읽어봅시다. 전 여기까지 그만 드릴게요. 네, 첨언 잘 들었습니다. 수연님 혹시 첨언 있나요? 네네. 잠깐만요. 그렇죠. 발표 잘 들었고,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거는 딱히 첨언을 할 게 없고, 제가 원래 중간고사 이후에 그 커리큘럼을 수정된 거를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학술부 톡에만 올리고 깃허브에 그 대문에 있는 거는 표를 업데이트를 안 했더라고요. 원래는 다다음 주까지 세션을 절반 정도 듣고 다다음 주에 제가 파이널 프로젝트 주제를 발표를 해서 뭐 1주 반 정도 팀원들끼리 토익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해보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음 주까지 세션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끝나고 제가 뭐 뭘 하면 될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이 변동이 됐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론적으로 규민 오빠랑 지호 오빠가 오늘 한 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자분들이 해주신 것들을 거의 토대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조금 해보고 그거를 이제 해석을 잘 하고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뭐 선형 회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결과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이번 학기에 배운 걸 통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규민 오빠가 낸 그 MCMC 트레이스 플롯 그리고 렉으로 오토 코릴레이션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고 그렇게 하는 거를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9년도에도 세션 주제가 베이지였는데 그때 랩 코드더라고요. 그거 9.1이랑 9.2를 제가 이걸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 배웠던 거 중에 조인트 프라이어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 코에피션트들을 샘플링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보면 깁스 샘플러로 샘플링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G 프라이어의 G 값을 변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경훈 오빠가 말했던 그 FCB 코드는 이거를 제가 톡방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링크에 들어가면 이 링크에 들어가서 레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그 교재에 있는 피규어들을 다 재현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뭐 에어로빅이랑 러닝이랑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거기 해당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호 오빠가 마지막에 한번 강조했던 대로 베타2, 베타4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보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거를 이 부분을 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두 개는 제가 링크랑 소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꼭 알로 하실 필요 없고 뭔가 파이썬이 편하신 분들은 그냥 문법만 바꿔서 파이썬으로 하면은 그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 코드 관련한 설명까지 또 추가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는 연사 특강 Q&A 많이 작성해 주시고,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